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단호한 부모가 단단한 아이를 만듭니다. 저자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호함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훈육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단호함을 무서움, 단호함이 화풀이 아닐까? 단호하면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을까? 단호하면 기죽이는 거 아닐까? 단호하면 자존감 육아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호함은 결코 화풀이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도 아니고 뒤돌아서서 부모님께서 죄책감을 가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호함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부모가 원칙을 가졌다는 얘기고 이렇게 좋은 원칙을 세상의 기준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부모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시대의 훈육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예전에는 훈육이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어요. 학교라는 곳, 당연히 가정이라는 곳,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의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어느 곳에만 남았느냐면 유일하게 남은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공감이 안 중요해 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아울러서 단호함이 빠지면 절대 아이들의 안전선이 지켜질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사실 노키즈 존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어떤 방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원래 아이들은 활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 가면 눈이 반짝거려요. 새로운 것을 보면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처럼 해도 될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면 일단 어떻게 하느냐? 행동이 먼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건강하고 안정된 아이로 키워서 밖으로 내보낸다면 사실 우리 아이들의 세계가 학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알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훈육을 할 때는 부모님의 단호함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이렇게 3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헷갈립니다. 아빠가 장난하시나?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우리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해?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계속 올라가도 된다는 건가?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건가? 아이는 헷갈려요. 아이가 만약에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단계가 있을까요? 바로 단호하게. 특히 아이가 어리다면, 유아기라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얼른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아이를 격리시킨다. 그게 뭐냐면 내리는 겁니다. 아이가 만약에 몸부림을 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행동을 제지당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깨를 지그시 잡는다든가 해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 한번 끄덕인 다음에 안 돼. 자, 일단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금지어가 아니라 이건 아이를 지켜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가리키면서 이제 설명을 할 때가 돼요. 3살, 2살, 5살 아이의 언어 발달이 각각 다르고 정보의 양이 달라요. 긴장할 땐 특히나 말이 부모님의 톤이 높거나 빠르거나 그리고 양이 많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훈육의 언어는 짧고 단호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떨어지면 다치겠지. 그럼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겠지. 주사 맞아야겠지. 자, 아이들한테 그런 과장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 부분까지 해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두 가지를 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어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온화했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런 표정 짓는다는 자체는 아이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는 무엇을 얻느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원해도 나의 욕구가 있어도 안 되는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죠? 조절력이잖아요. 절제력이잖아요. 그렇다고 아이가 바로 그것을 실행하고 다음번엔 안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아이들은 욕구적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배웠던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반복, 또 반복. 그래서 어느 날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이런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횟수를 아이한테 막 자꾸 물어보면서 부모의 분노 기제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부모님이 자꾸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데 아이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앞선다는 거. 이걸 이해하면 부모님께서 불필요한 언어는 안 쓸 거예요. 육아에서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here and now거든요. 여기서 지금, 칭찬도 여기서 지금, 훈육도 여기서 지금. 근데 때에 따라서는 지금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께서 이따가 너 집에 가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부모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는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 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거든요. 이 신뢰라는 것이 당신을 믿어요.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신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은 이루어질 거야 하고 사람에게 두려움도 줘야 돼요. 부모도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화를 내되 어떻게 낼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서 내야 돼요. 화는 내세요. 그런데 소리 지르고 아이에게 폭격하듯이 그거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풀이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부모님들께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표정과 말씨를 쓰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때로는요, 어머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정도로 우리는 아이에게 달콤한 말, 아름다운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서적 저축을 많이 해놓은 부모가 표정만 그건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언성 안 높여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목소리가 작아질 때, 낮아질 때 집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훈육해 나간다면 사실 아이는 바로 기분 좋게 내 엄마 하진 않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춘기 훈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훈육하면서 공감이란 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감병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공감 원하는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공감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상대한테 배척당하고 있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감은 그럴 수 있겠다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공감이지 네 행동이 옳다, 내가 한 거친 말도 옳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숙제하기 싫다고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있어 봐요. 훈육해야 되나? 공감해야 되나? 그죠? 하지만 이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숙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숙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숙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어. 이게 공감입니다. 그래, 엄마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많아, 맞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뒤에 말에 비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해야 해. 한 번도 근데 네가 스스로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존중하되 행동은 통제하랍니다. 감정은 존중하세요. 그 마음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뇌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언제까지? 20살부터.
이전에는 미성년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도엽이.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야 해? 라고 말했을 때 알겠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특성상 꺼내 펼쳐 엄마가 옆에 있어 줄까? 아니면 엄마가 옆에 없는 게 더 좋겠니?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 그러면 지가 뭐 그냥 놀려고 나가 있어 라고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의 대답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질문하고 아이의 대답을 듣지 않으면 그 질문은 무효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아이에게 뭘 주기 위해서예요?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예요. 선택은 아무리 어린 아이도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부과를 하는 게 있어요. 의무를. 내가 말했어, 대답했어, 내가 결정했어, 해야지 라는 것들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훈육에는 책임까지 가르치는 것까지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령에 따라서 알람을 맞춰줄까? 20분이면 되겠어? 30분이면 되겠어? 저는 10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우리 아날로그 시계 있죠. 네, 그걸 꼭 준비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 시계.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맞춰 놓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맞춰 놓은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확인까지 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훈육이 좋은 습관 들이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 들이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의 참기는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굉장히 자기 조절력을 발휘해야 되는 참기고요. 부모의 참기는 뭐냐면 인내심이에요. 근데 부모님께서 참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굉장히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저걸 내가 하면 저 2분 안에 끝날 일인데, 저거 5분 안에 끝날 일인데, 이렇게 판단하면은 아이의 모든 것이 느리다, 꾀부린다, 역시 제대로 안 하네,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에게 적정량의 참기가 얼만큼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걸 참고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아이랑 함께 얘기해야 돼요. 이 참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나중에 뭐로 연결이 되냐면 자기 효능감으로 연결돼요. 이 효능감은 자존감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효능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를 가장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잘게 과제를 쪼개주는 거예요. 한 권 다 읽어. 우리 정말 굉장히 숨 막혀요. 그런데 아이가 할 수 있는 양을 적정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취감, 해냈다. 잘게 쪼개서 성취감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 성취감을 느끼면 뭐냐면 또 하고 싶다예요. 우리가 도파민을 분출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하고 싶다로 되고 자기 효능감으로 연결되는데, 효능감은 할 수 있어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태도도 굉장히 다르게 해요.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게임처럼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과제로 연결이 될 때 실패를 하더라도 효능감 있는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왜? 못할 수도 있는데 난 못해가 아니라 그래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효능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기를 잘 조율하는 부모님,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가 아니에요. 먼저 저는 대화의 비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화의 황금 비율이 있어요. 5대1 법칙입니다. 뭐든지 훈육이든 모든 아이의 진로, 진학, 앞으로 대화로 다 가능해야 되거든요. 훈육도 대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아이하고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는 5대1의 대화 법칙을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5대1은 뭐냐면 긍정의 말, 그리고 부정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앞에 것은 뭐냐면 긍정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정말
멋져 보였어. 진짜 근사하더라. 와, 네가 그렇게 재밌는 게임을 스스로 끈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야,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나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고, 나는 정말 칭찬받는 아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아이고, 하지만 네가 계획표를 좀 짜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대 1의 법칙을 꼭 부모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녀를 다 그 선배 엄마로서,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에서 부모로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 자주 하는 말투예요. 자주. 내가 뭘 기대하겠니? 내가 뭘 잘못해서? 됐어. 알았어. 됐다고. 내가 뭘. 여러분, 굉장히 자조에는요, 한숨이 들어가 있고요. 육아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와 부모의 인생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하면 안 돼요. 비난도 하면 안 되고 명령도 하면 안 되고 위협적인 말도 하면 안 됩니다만 가장 최악의 말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자조하는 말투. 특히 뒤돌아서면서 한숨 한번 쉬는 거. 그 한숨에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엄마와 아이 모두에 대한 폭력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훈육하다가 아이가 귀엽게 하면요, 알았어 다음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딸바보 아빠들 많으시죠. 반면에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떨구거나 훌쩍이거나 울거나 이러면 이제 부모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약해질 때 부모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쟤 왜 저러니?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나 보다. 이렇게 또 부모 자신이 속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우리는 아이 반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기. 자, 처음에는요, 그냥 지켜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운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다 울 때까지 기다릴게. 자, 왜냐면 울 때 소리가 나요. 여러분 울 때 있잖아요. 하다 보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 얘기하면 우리 언어는 의미와 소리잖아요. 근데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소리로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운다라는 것은 아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격해 있거나 예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훈육은 관계의 또 재정립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냉정하게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안아주면서 쓸어주면서 엄마가 널 사랑해. 그래서 네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거야. 또는 내가 잘 되었으면, 또는 네가 그것을 잘 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하고 안심시켜주는 거야.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지만 훈육은 양보가 아닙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널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너 잘 되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초사병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사춘기. 그래서 요즘 사춘기가 길어졌다. 사춘기가 왜 이렇게 또 빨리 왔냐 그러는데 빨리 왔기 때문에 길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훈육은요, 10살까지 훈육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10살까지는요, 아이가 뭘 모른다는 전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많아요. 얘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다 안다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도 잘 알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께서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가르치듯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때는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강한 시기입니다. 자아 정체성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들으신 것처럼 뇌의 리모델링, 저는 재건축 시기라고 얘기해요. 3, 4년이 아니라 거의 5년, 7년이 걸리는. 그래서 뇌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영역을 침범하는구나.
나를 간섭하는구나. 이거 지켜야 돼.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반항, 회피, 공격으로 막 나옵니다. 사춘기 때는요, 훈육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일일이 가르쳐주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알 거라 믿지만 이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 대한 것을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너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잘 알 거라 믿어. 그런데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일깨워 줘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 부모님은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하고 덜 다투면서 훈육할까? 그래서 한 7대3 정도는 절 얘기하고 싶어요. 7가지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굵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콜콜한 것까지 하다 보면은요, 또 잔소리. 됐어. 또. 왜? 이 아이는 10여 년 들어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잔소리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방에 들어갈 때도 정말 반드시 노크하고, 노크했다고 해서 확 열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사실 부모님은 할 얘기가 있어서 노크한 거거든요. 그래, 방 정리는 알았어. 네 방이니까 엄마가 영역 침범 안 할게. 하지만 세탁감은 가져다 놔. 그럼 엄마가 여기 좀 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니? 그래, 여기 네 방이야. 영역? 그래, 침범하지 않을게. 존중해 줄게. 어떻게 정기적으로 엄마가 금요일마다 네 방에 들어와서 가져가는 게 좋아? 아니면 네가 가져다 놓을래? 선택권 주세요. 특히 이 시기는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가 정말 많을 때예요. 물론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요. 다 알아서 하는 게 없지만. 그런데 뭔가 진짜 했을 때는요, 이 기법 굉장히 좋습니다. 했구나. 역시 멋지다. 고맙다. 많이 컸네. 고마워. 이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누군가 좋아하는 걸 보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것을, 아이의 심리적인 것을 북돋아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사춘기 때 부모하고 아이가 잘 지내면 평생의 관계가 이때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시니어 부모님들이 그때 관계 잘못 맺은 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뭘 그렇게 잡을 일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을까? 정말 후회 많이 하세요. 오늘 단호함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단호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그래서 어떻게 단단한 아이로 만드는지. 단단한 아이는 내면도 유연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적응 잘하는 친구고요. 부모님께서 단호하게 훈육할 때 우리 아이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치를 우리 아이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